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10억입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가 한채영의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의 눈앞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차가운 남자 강 엠파이어의 총수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닌 값을 매길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듯했다. 그가 내민 것은 계약 결혼 서류였다. 기간은 1년. 할아버지의 유산을 온전히 상속받기 위해 그에게는 1년간의 결혼 생활을 증명할 아내가 필요했다. 10억. 그녀의 언니가 도박으로 진 빚을 갚고 남은 가족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 채영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녀는 6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끔찍한 밤 이후로 오직 돈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남자친구의 배신으로 약에 취한 채 낯선 남자에게 팔려갔고 그 하룻밤으로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비정한 통보만을 남긴 채 그녀의 품에서 사라졌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자궁과 지워지지 않는 상처뿐이었다. 좋아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 계약하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 강태준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저택에 발을 들인 날,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남편이 아닌 천사 같은 두 아이였다. 엄마, 5살 배기 쌍둥이 강진우와 강서우는 처음 보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안겼다. 그 순간 채영의 텅 비었던 심장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작은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세상을 녹이는 듯했다. 태주는 그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아이들이 6년 전 그날 밤에 실수로 태어난 자신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의 친모는 거액의 돈을 받고 아이들을 버린 채 사라졌다고 그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은 말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 계약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이분은 너희 엄마가 아니야. 그냥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채영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밤에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고 싶어 했다. 채영은 자신도 모르게 이 작은 아이들에게서 6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이들의 모습을 겹쳐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잠든 아이들의 옷을 갈아입히던 채영은 아이들의 손목에서 기이한 모양의 붉은 점을 발견했다. 초승달 모양의 아주 독특한 형태의 반점.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6년 전 그녀가 낳았던 쌍둥이. 의사는 아이들이 죽었다고 했지만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아이들의 손목에 지금 이 아이들과 똑같은 초승달 모양의 반점이 있었다는 것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강태준의 마음속은 한채영이라는 여자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술렁였다. 아이들을 향한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진실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곁에 있을 때면 지긋지긋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자신의 몸이 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은 아닐까 그는 의심했다. 계약금 10억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이용해 더 큰 것을 얻어내려는 계획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돈과 권력을 숨기고 그녀 앞에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낡고 허름한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고 채영 앞에 나타났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파텍 필립 시계는 싸구려 전자시계로 바뀌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회장님의 개인 기사인 강 기사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급한 스위스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셨고 당분간 제가 사모님과 도련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채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피곤해 보이는 강 기사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먼저 건넸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강 기사님. 우선 커피 한 잔 하시고 시작하시죠. 그녀의 행동에는 하인을 대하는 듯한 거만함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당황했다. 그렇게 그의 위험한 시험이 시작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회장님의 지시라는 핑계로 그녀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그녀를 시험했다. 첫 번째 시험돈. 그는 그들을 백화점 명품관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가 값비싼 보석과 가방 앞에서 탐욕을 드러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명품관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아동복 코너로 향했다. 그리고는 가격표를 꼼꼼히 확인하며 세일하는 옷들 위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매했다. 두 번째 시험 지휘. 그는 운전을 하며 우연을 가장하여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이놈의 월세는 또 왜 이리 빨리 돌아오는지. 이번 달은 좀 빠듯하네요. 그는 그녀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혹은 경멸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거 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받으세요.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분인데 저희가 챙겨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녀의 그 조건 없는 친절에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세 번째 시험 아이들. 채영은 태준이 건넨 10억 그녀는 그것이 강 기사의 전 재산이라고 믿고 있었다. 을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교재와 책을 사는데 모두 사용했다. 그녀는 강 기사에게 이 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쓰여야 한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태준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돈에 집착하지 않았고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하루의 시험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채영은 하루 종일 고생한 강 기사를 위해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강 기사님 피곤하실 텐데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태주는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따뜻한 식사를 해본 기억이 없었다. 그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따뜻한 여자. 하찮은 운전기사에게 하루 만에 이토록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푸는 여자. 그의 완벽했던 시험은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그녀의 탐욕을 밝혀내는 대신 오히려 그녀의 진심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이 여자가 자신이 지불한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가난한 운전기사. 연극이 며칠째 이어지는 동안 한채영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이들의 손목에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반점. 그것은 그녀가 지난 6년간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워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아이들의 흔적이었다. 설마, 아니야.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희망 섞인 의심은 덩굴처럼 걷잡을 수 없이 그녀의 마음을 휘감았다. 그녀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거대한 강씨 가문을 상대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회는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다. 태주는 채영에 대한 시험을 계속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가족놀이에 저도 모르게 중독되어 주말에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별장이 있는 가평으로 향했다. 물론 그는 여전히 강 기사의 모습이었다. 가평의 별장은 그의 서울 저택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웅장했다.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부지 위에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본관과 함께 그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한옥 별채가 자리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넓은 정원에서 신이나 뛰어놀았고 채영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한옥 별채에서 근엄한 모습의 노인이 걸어 나왔다. 강 회장이었다. 그는 주말을 맞아 요양차 이곳에 와 있었던 것이다. 아니, 자네는 강 기사 아닌가? 웬일인가? 아이들은 또 누구고? 강 회장은 자신의 손자를 알아보지 못한 채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태주는 당황하여 자신이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새로 채용된 계약직 사모님과 아이들을 모시고 왔다고 둘러댔다. 강 회장은 채영을 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 자네가 그 처자로군. 듣던 대로 아주 총명하게 생겼어. 그날 저녁 별장에서의 만찬 자리. 채영은 작전 개시를 결심했다. 그녀는 저녁 식사 후 강 회장에게 단둘이 드릴 말씀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그를 별채의 찻방으로 이끌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개냐 아가? 채영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회장님, 진우와 서우 두 아이, 혹시 6년 전 관정 호텔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강 회장의 인자했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늙은 매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자네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게지? 그의 반응은 긍정이나 다름없었다. 채영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제 아이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6년 전 제가 낳았던 쌍둥이. 병원에서는 죽었다고 했지만 제 아이들이 분명합니다. 아이들의 손목에 있는 초승달 반점. 제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6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마침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6년 전 태준과의 하룻밤 이후 채영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가문의 스캔들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채영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 그리고는 갓 태어난 두 아이를 비밀리에 데려와 자신의 손자들로 입적시켜 키워왔던 것이다. 모든 것은 내 손자 태준이와 우리 강씨 가문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강 회장이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없는 선택. 채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의 그 선택 때문에 저는 지난 6년간 제 아이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한 어미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은 겁니다. 그녀의 절규에도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대가 없이 아이들을 돌려줄 생각은 없다. 자네가 진정 아이들의 어미가 되고 싶다면 조건을 하나 받아들여야 할 게야. 그의 조건은 잔인했다. 태준의 가짜 운전기사 행세를 눈감아주고 1년의 계약기간 동안 아이들이 그녀를 완벽한 어머니로 받아들이게 만들라는 것. 그리고 태준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아내로 원하게 만들라는 것. 만약 성공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녀를 강씨 가문의 진짜 안주인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했다. 그것은 그녀의 모성애를 담보로 한 위험한 게임이었다. 그녀가 모든 진실을 알고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동안 태주는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채영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툰 솜씨로 아이들에게 비눗방울을 불어주고 있었다. 채영은 찻방을 나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손에 쥔 채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늙은 여우.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모든 것을 폭로하고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게임에 참여하여 기만과 영희 속에서 완전한 가족을 쟁취할 것인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 회장과의 밀담 이후 한채영의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진짜 정체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계약직 아내이자 가난한 운전기사의 연민 많은 고용주 역할을 연기해야만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시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연극에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등장했다. 바로 6년 전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전 남자친구 설규였다. 그는 어디선가 채영이 재벌가와 엮였다는 소문을 듣고 돈 냄새를 맡고 귀신같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채영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공원으로 찾아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채영아,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능글거렸다. 옆에 있는 꼬마들은 누구야? 설마 그날 밤의 애들인가? 그가 6년 전 그날 밤을 언급하는 순간 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비켜. 비키라니 너무 쌀쌀맞네. 우리 사이에. 그는 채영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내가 네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6년 전의 돈 때문에 왕 회장이라는 늙은이한테 몸을 팔았고 그때 생긴 애들을 그가 더러운 입을 계속해서 놀리려던 순간이었다. 그 손 당장 치우지.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사이에 끼어들었다. 강기사 복장을 한 강태준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가 있으라는 채영의 말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웬 낯선 남자에게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넌 또 뭐야? 설귀가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어디서 운전기사 나부랭이가 끼어들어 이 여자에게서 떨어지라고 했을 텐데.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 내가 내 전 여자친구랑 이야기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전 여자친구. 그 말에 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날려 설귀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의 주먹은 꽤나 묵직했다. 설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다시는 이 여자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테니. 태준은 바닥에 쓰러진 설기를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본 뒤 충격에 빠진 채영의 손목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등 뒤로 설규는 비명을 지르며 악담을 퍼부었다. 두고 봐 한채영, 내가 내 과거를 온 세상에 다 폭로해버릴 테다. 차 안에서 채영은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태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하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하찮은 운전기사인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그녀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고마워요, 강 기사님. 하지만 저 때문에 괜한 일에 휘말리신 것 같네요. 괜찮아. 태준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귀는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고작 계약관계일 뿐인 여자를 위해 그가 왜 그렇게까지 분노했던 것일까?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태준은 더 이상 채영을 시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주변을 셔틀처럼 맴돌았고 그녀에게 접근하는 모든 남자들을 경계했다. 그의 그 어설픈 보호는 채영에게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가슴 뭉클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복수심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 남자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바로 강태준의 야심찬 사촌동생 최민혁의 등장이었다. 그는 강 회장의 눈밖에 나 오랫동안 해외를 떠돌다 최근에 귀국한 인물이었다. 그는 호시탐탐 강 엠파이러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강태준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여자 문제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태준과 채영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이 모든 것을 이용해 태준을 끌어내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한채연기였다. 강 회장과의 밀담 이후 한채영은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과 아이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어머니이자 아내를 연기했고 뒤에서는 강 회장이 내건 게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아이들을 되찾고 이 모든 비극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녀는 먼저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쌓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녀는 진우와 함께 밤을 새워 별을 보았고 서우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다. 아이들은 이제 그녀를 계약직 엄마가 아닌 진짜 엄마로 따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와 아이들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강기사의 가면을 쓴 채 그녀를 시험하고 관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험은 이제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진심을 더 보고 싶다는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갈망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가 웃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함께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가 아이들을 혼낼 때면 덩달아 같이 혼나는 기분이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이 가짜 가족놀이 속에서 서서히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이 나타났다. 강태준의 사촌 동생 최민혁. 그는 오랫동안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태준과 경쟁해왔던 야심 넘치는 남자였다. 그는 최근 태준의 주변에 정체불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약점을 잡기 위해 직접 저택을 찾아온 것이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민혁은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태준과 채영, 그리고 아이들 앞에 섰다. 옆에 계신 분은 형수님이신가요? 그리고 이 꼬마들은 형님이 언제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꾸리셨지?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태준이 당황하여 변명하려던 순간 채영이 먼저 나섰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련님. 그녀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한채영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과는 최근에 인연이 닿아 아이들과 함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민혁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민혁은 돌아가 태준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혁은 채영의 과거 6년 전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날 밤의 사건과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던 설규의 존재를 알아냈다. 그는 설규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그를 매수했다. 그는 강엠파이어의 연례자선 파티에서 모든 것을 터뜨릴 계획을 세웠다. 파티 당일 채영은 태준의 파트너로서 처음으로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태준이 직접 골라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혁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모든 하객들의 주목을 끈 뒤 미리 준비해둔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 속에는 설기가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고백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채영은 꽃뱀입니다. 설기는 영상 속에서 절규했다. 그녀는 6년 전 돈 때문에 늙은 회장에게 몸을 팔았고 그때 생긴 아이들을 이용해 지금 강태준 회장님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의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모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채영에게로 쏟아졌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이 무슨 망측한 소리냐.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자를 음해하려는 최민혁의 비열한 술수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 있는 한채영은 꽃뱀이 아니다. 그녀는 내 손자 강태준의 정식 아내이자 내 증손자들의 어미이며 우리 강씨 가문의 새로운 안주인이다. 그의 폭탄 선언의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민혁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강 회장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채영이 과연 강씨 가문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여자인지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채영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 이제 네가 직접 증명해 보이거라. 네가 이 모든 거짓을 이겨내고 내 손자의 곁에 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시험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채영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강 회장의 폭탄 선언과 함께 자선 파티장은 거대한 심판의 법정으로 변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의심의 눈초리가 무대 위로 올라선 한채영에게 쏠렸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단 한마디가 그녀 자신과 강씨 가문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터였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진실을 마주한 자의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저는 꽃뱀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다. 스크린 속의 저 남자는 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6년 전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약을 탄 술을 마시고 낯선 남자에게 팔려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객석에 앉아있는 강태준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마주보았다. 그는 여전히 강 기사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제 남편 그리고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최민혁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최민혁 씨, 당신은 저를 음해하기 위해 한 남자의 인생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실을 돈으로 덮으려 해도 진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 위로 음성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이것은 제가 얼마 전 설기 씨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설기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음성 파일 속에서 그는 자신이 최민혁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받았다는 사실을 제 입으로 똑똑히 자백하고 있었다. 채영은 그가 다시 자신에게 접근했을 때 그의 모든 말을 비밀리에 녹음해 두었던 것이다. 완벽한 방역이었다. 최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채영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최민혁 씨, 당신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다. 바로 내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겠죠. 그녀는 객석에 앉아있는 강기사 복장의 태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여보, 이제 그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낡은 운전기사 복장을 한 태준에게 쏠렸다. 그는 당황했지만 채영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무대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채영의 옆에 서는 순간 그녀는 마이크를 통해 세상에 선포했다. 이 남자가 제 남편이자 제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당신들이 아는 가난한 운전기사가 아닌 바로 이 강 엠파이러의 진짜 주인 강태준 회장입니다. 그녀는 강 회장과 맺었던 게임의 판을 스스로 뒤엎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강 회장이 정해준 규칙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장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 회장이 운전기사 행세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스캔들에 휩싸인 여자와 비밀리에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 회장은 무섭게 분노하는 대신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윤채원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영리하며 강한 여자였다. 그녀는 강씨 가문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쳤다.
최민혁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닫고 굴욕감에 휩싸여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무대 위에는 강태준과 한채영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운전기사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녀 앞에 드러냈다. 왜 모든 것을 밝힌 거지? 당신을 더 이상 그 좁은 가면 속에 가둬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채영이 대답했다. 그리고 나 역시 더 이상 거짓의 그늘 속에 숨어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무런 거짓이나 가면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자선 파티에서의 폭로전 이후 강태준과 한채영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태준은 더 이상 강기사의 가면을 쓰지 않았고 채영은 그의 저택으로 들어가 계약직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어색한 동거를 시작했다. 그들의 새로운 현실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롭고 조심스러웠다. 과거의 모든 비밀과 오해가 밝혀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속이지 않았다. 태준은 서투른 솜씨로 아버지 역할을 시작했고 채영은 그런 그의 노력을 묵묵히 지켜보며 아이들과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를 운명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최민혁. 자선 파티에서 망신을 당한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정면 대결로는 강태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아이들이었다. 어느 날 쌍둥이 중 동생인 서우가 갑자기 원인 모를 고열과 함께 쓰러졌다. 아이의 몸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멍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그 진단명은 이제 막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했던 그들의 작은 행복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가족은 다시 한번 절망의 한가운데로 내던져졌다. 서울 아산병원 1인 특실. 병실 안은 온갖 의료기기들이 내는 차가운 기계음과 아이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어른들의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가 이 작은 아이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난생 처음으로 무력감에 휩싸였다. 채영은 겉으로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다. 유일한 희망은 골수 이식뿐이었다. 가족들의 골수 검사가 진행되었다. 태준과 채영은 부모였지만 반일치 판정을 받아 위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쌍둥이 형인 진우가 기적적으로 동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짧은 안도감도 잠시 의사는 절망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두 아이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이죠. 진우 군의 골수를 이식하더라도 암세포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의사는 마지막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이에게 또 다른 형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아이의 제대혈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하게 완벽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는 자녀가 둘뿐이시니 의사의 말은 잔인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또 다른 아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희망. 태준은 복도를 서성이며 절망감에 머리를 쥐어뜯었다. 채영은 병실 안에서 창백하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서 6년 전의 기억이 잊고 있었던 진실의 파편이 떠올랐다. 쌍둥이입니다, 산모님. 아이고 아가, 어쩜 이리 손목에 똑같은 초승달 반점이.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잠든 서우의 손목을 확인했다. 초승달 모양의 붉은 반점. 그리고 진우의 손목에도 똑같은 반점이 있었다.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6년 전 낳았던 아이들은 쌍둥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말소.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의심을 애써 지워버리려 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진실의 조각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의 이성을 덮쳐왔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끔찍하고도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비밀을 과연 남편에게 털어놓아야 하는가? 백혈병이라는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한채영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지난 6년간 지켜왔던 가장 끔찍한 비밀을 강태준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병원 옥상 차가운 밤바람이 부는 곳으로 태준을 불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비장한 결의로 굳어 있었다. 우리 서울을 살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든 말만 해. 태준이 절박하게 대답했다. 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낳았던 아이는 쌍둥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은 네 쌍둥이였다는 것을, 하지만 병원에서는 두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자신에게 통보했다는 것을. 태준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내 쌍둥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아이들이 죽었다는 말을 나는 지난 6년간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잊어요. 그리고 진우와 서우의 손목에 있는 초승달 반점. 내가 잃어버린 두 아이에게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녀의 절규는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미에 꺾이지 않는 모성이었다.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즉시 6년 전 채영이 아이를 낳았던 병원과 당시의 모든 기록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당시 병원의 담당 의사는 채영이 출산한 직후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해외로 사라졌다. 병원의 출생 기록 원본은 의문의 화제로 소실되었다.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6년 전 자신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바로 채영의 언니 부부의 계좌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 최민혁이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이다. 그는 강 회장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속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태준과 채영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그가 오랫동안 매수해왔던 병원 내부의 조력자. 채영의 아이들이 죽었다고 거짓 진단을 내렸던 바로 그 의사였다. 최민혁은 그 의사를 시켜 서우의 병세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쇼크 상태에 빠졌고 당장 오늘 밤 안에 골수이식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 태준과 채영은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들은 이제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을 시간조차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강 회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손자와 손자 며느리 앞에 섰다. 내가 다 설명하마. 늙은 회장의 목소리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너희가 찾고 있는 나머지 두 아이, 내가 데리고 있다. 그의 고백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6년 전 그는 내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문의 후계 구도에 닥칠 혼란을 막기 위해 두 아이를 빼돌려 비밀리에 다른 곳에서 키워왔던 것이다.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 몇 시간 후 병원 복도 저편에서 두 명의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진우 서우와 똑같이 생긴 하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아이들. 지우와 민서였다. 6년 만의 재회. 내 쌍둥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핏줄의 이끌림은 그 어떤 설명보다도 강렬했다. 이제 서울을 살릴 희망이 마침내 찾아왔다. 하지만 최민혁의 방해 공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쌍둥이의 기적적인 재회는 절망에 빠졌던 가족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다. 골수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다행히도 나머지 세 아이 모두가 아픈 서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이식 수술만 성공하면 서우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민혁이라는 악마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으려 했다. 그는 강 회장이 아이들의 비밀을 폭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강씨 가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아이들이 모두 사라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음모를 꾸미지 않았다. 그는 직접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로 결심했다. 수술 당일 병원 전체는 강태준이 동원한 경호원들에 의해 철통 같은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혁은 의사가운으로 위장하여 너무나도 쉽게 병원 내부로 잠입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병원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두었던 것이다. 그의 목표는 수술을 위해 무균실로 옮겨지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그가 아이들을 향해 접근하려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태준이었다. 네가 감히 내 아이들을.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비켜 형님. 민혁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이 모든 건 형님이 자초한 일이야. 형님이 내 자리만 넘보지 않았더라면 두 남자의 싸움이 병원 복도에서 시작되었다. 태준은 분노했지만 민혁은 처음부터 사리를 품고 덤벼들었다. 그는 품속에서 날카로운 메스를 꺼내들었다. 죽어. 민혁의 메스가 태준의 복부를 향해 날아들었다. 바로 그때 한채영이 두 사람 사이로 몸을 던졌다. 뷰!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메스는 태준이 아닌 채영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채영아, 태준의 절규.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몸을 던진 아내의 모습을 보며 6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을 구했고 오늘도 그녀는 자신을 구했다. 자신이 평생을 증오하고 오해하고 학대했던 그 여자가 두 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맹수처럼 민혁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아이들의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최민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경찰에 연행되기 직전 그는 태준을 향해 저주와도 같은 마지막 비밀을 폭로했다. 형님,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꾸몄다고 생각해.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6년 전 형님을 약에 취하게 만든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그는 6년 전 강 회장이 채영의 언니 부부에게 건넸던 돈의 진짜 의미를 폭로했다. 그것은 단지 아이들을 입양시키기 위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을 유혹하여 하룻밤을 보내고 강씨 가문의 아이를 임신하라는 강 회장의 추악한 지시를 수행한 대가였다. 6년 전 그날 밤 채영이 그 호텔에 나타났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파산 직전에 언니 부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팔았던 것이다. 그녀의 모든 희생과 그녀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의 시작점에는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 강 회장의 잔인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준은 마지막 진실의 조각 앞에서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있는 채영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창백한 얼굴로 수술실 램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울었다. 미안하다. 채영가,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눈물은 6년간의 오해와 증오와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사랑에 대한 처절한 참회였다. 채영은 그런 그를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서우의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아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최민혁은 살인 미수 및 여러 혐의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듯 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은 아직 남아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할아버지 강 회장과 마주했다.
그는 6년 전 강 회장이 채영의 언니에게 돈을 건네며 채영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지시했던 그 추악한 거래의 진실을 추궁했다. 늙은 회장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틀린 욕심이 한 여자의 인생과 자신의 손자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용서는 없었다. 오직 고통스러운 이해만이 남았을 뿐이다. 며칠 후 강태주는 자신의 속죄를 위한 마지막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 앞에 섰다. 그리고 지난 6년간 강씨 가문이 한채영이라는 여자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폭탄 선언을 했다. 그는 죄악 위에 세워진 깡 엠파이어를 스스로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룹의 자산 대부분을 매각하여 한채영의 이름으로 미혼모와 가정 착취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거대한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그녀의 희생 위에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완벽한 자기 파괴적인 속죄였다. 채영은 병실에서 회복 중인 딸의 곁에서 그의 마지막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모습을 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따스한 봄날의 공원, 진우, 서우, 지우, 민서. 내 아이들은 언제 아팠냐는 듯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잔디밭 위를 뛰어놀고 있었다. 서우는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았다. 한채영은 벤치에 앉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평화로운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조용히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겸손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 태준이 먼저 말했다. 네, 우리 모두 행복해요. 채영이 대답했다. 바로 그때 아이들 중 하나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며 외쳤다. 엄마, 아빠, 이리 와서 같이 놀아요. 아빠. 아이들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태주는 질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채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을 향해 손짓하는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거짓의 잿더미 위에서 마침내 진짜 가족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눈부신 봄날의 햇살만이 가득했다.